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일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14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0만 3천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직전월인 8월 취업자 수도 종전 17만 3천 명에서 13만 6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증가 수치는 약 1년 내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9월 실업률은 전달의 5.1%를 유지했습니다. 2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미국의 공장제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인 0.2% 증가는 물론 시장 전망치인 1.3% 감소를 웃도는 수준이며 지난해 12월 3.7% 감소 이후 최대 월간 감소폭입니다. 이처럼 공장 주문이 감소한 것은 내구재 수주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강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위안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인 토비인세 도입을 제안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 부행장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잡지 중국금융기고문에서 중국이 외환거래와 자본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비인세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본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0.7%에서 0.5% 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일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도 1.9%에서 소폭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계획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1% 내외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성장률은 1.5%에서 소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일교차가 참 큰 가을 날씨처럼 이 가을 증시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큰 모습입니다. 호재가 없는 시장 흐름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금리 인상이 연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23%, S&P 500 지수는 1.4%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7%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이처럼 시원하게 오른 모습이었지만요. 이 금요일의 뉴욕 증시 장중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는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시장도 주춤했지만요. 그 사실이 금리 인상 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하면서 악재가 호재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금요일에는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영국 지수 0.9% 넘게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5%, 프랑스 캬크 지수는 0.7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 역시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 가격은 배럴당 1.8% 오르면서 45.5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는 0.9% 오르면서 배럴당 48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은요, 미국의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 감소와 달러 약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7일까지 휴장이고요. 일본 증시는 이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0.02% 오르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이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하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이 사실이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지난 금요일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에는요, 이제 좀 0.5% 가까이 내리면서 1970선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강보합으로 개장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1980선을 넘나들었지만 오후 들어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수급도 부진했습니다. 외국인이 4회 만에 매도했고요. 이 오후 들어서 기관까지 좀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24% 오르면서 686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2.8%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전일 다음 카카오에 뺏겼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7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8일에는 9월의 FOMC 회의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역시 확인해야 될 것이 많죠.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경제학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전망치인 20만 명을 크게 밑돈 14만 2천 명으로 나왔고요.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월에 5.1%를 유지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구직이 너무 어려워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미국의 고용지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고용,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 8월 달에 13만 6천 명 증가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20만 명 정도 선을 웃돌면은 고용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8월 달에 이제 13만 명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9월 달에는 20만 명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14만 2천 명의 거침으로써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실업률 5.1%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내용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그런 점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걸 입증을 시켜주면서, 이번에 14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 결국은 미국도 그 수출이 지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그다음 미국의 지금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세일가스 중심으로 석유, 산업 부분이 수입 가격이 너무 많이 폭락을 하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광공업 부분에서는 고용이 줄고, 대신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고용이 건전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직 단념자라고 그러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5.1%를 유지했지만은 그 이유는 이제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래 62.4%에서 62.6%에서 62.4%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실업률은 5.1%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추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초점이 다시 맞춰지고 있는데 이번 주 예정된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시장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9월의 고용지표가 연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제 나오면서 종래 이제 지금 이제 금년 중에는 10월 27일, 28일, 그다음에 12월 15, 16일 FOMC가 남아 있는데 일각에서는 10월 말 27, 28일 FOMC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고용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는 완전히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12월 15, 16일 FOMC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란 데에 대한 확률도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9월 FOMC 끝나고 나서 조사한 것이 보면은 연말 12월 인상설 확률이 46% 정도였는데 이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이것이 30%까지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을 내년 초로 늦출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지난 6월달에 연내 한 번 올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준의 신뢰성 문제에 흠이 가는 연준은 굉장히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고용 사정의 악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감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연준의 커다란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10월의 금리 인상성은 크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미국의 고용지표에 더해서요, 일본의 물가 전망도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소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실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인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기 회복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이죠. 네, 일본 경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엔화를 대폭적인 절하, 일본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화를 절하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제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결과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일단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좀 체력 보강을 한 다음에 구조 계획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시킨다 이런 전략을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 경기가 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전략들의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난 2분기에도 마이너스 1.2%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3분기에도 마이너스 0.2%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그렇지 않아도 엔화 약세 때문에 원화가 일본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여서 우리 수출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경기가 이렇게 되면은 추가 양적 완화를 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제투자은행들 전문가들은 연말에 가서 또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엔화가 또 약세로 이제 갈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엔화가 약세가 될 것인데 거기다 추가 양적 완화까지 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미국 자금이 나갈 가능성, 채권 금리 차이가 이제 더 벌어지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는데 일본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한다. 그건 왜냐면 일본 엔화는 이미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일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더 강세를 보여서
우리 경기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이 성장률 둔화, 그다음 물가 상승률도 현재 2% 목표인데 2%가 본래는 2018년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되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연말 정도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추가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엔화가 약세가 될 텐데 연말쯤에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경절로 쉬고 있는 중국에서도 정책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 부행장이 위안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빈세 도입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토빈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토빈세가 정말로 도입될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토빈세 얘기는 이제 항상 자본 이동이 변동성이 클 때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1970년대 초에 이제 미국의 예일대학교 토빈이 금융 거래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단기 투기 거래를 막자. 그리고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고 시장 변동성을 줄여서 시장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1971년에 브레이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사실은 1971년 전까지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왔는데 브레이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자본 유동이 워낙 격변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제프 프랑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90년 말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토빈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강력한 반대로 도입을 못했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럽에서 지금 이제 독일의 메르켈이라든지 혹은 프랑스의 전 대통령 사르코지라든지 이런 그리고 영국에서도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스웨덴도 옛날에 도입한 적이 있었고 브라질이 2009년 10월 달에 2%의 토빈세를 도입을 해서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이 2009년도에 도입해가지고 2013년까지 운영을 해왔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중국도 이제 돈이 계속 나가고 투기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토빈세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그냥 누가 얘기한 거 아니고 인민은행 부행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이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토빈세를 도입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토빈세 도입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7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곧 실적을 줄줄이 발표를 할 텐데요. 이 3분기 우리 기업들 실적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계속되는 대엔화에 대한 원화 강세 때문에 우리가 수출도 감소하고 있지만 수출을 해도 수익이 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익이 그렇게 좋게 나올 전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음 분기 정도는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일본하고의 경쟁 관계 때문에 수출량은 결정되지만은 수익성은 달러와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 베이스 수익이 개선되기 때문에 4분기 정도 들어서는 환율 좀 올라간 것이 반영이 돼서 개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3분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구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예, 제가 지분 개량을 좀 했습니다.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지분 개량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요. 감기 조심하시라는 얘기 꼭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이제 변동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악재가 소멸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악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 되는데, 그 얘기가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결국은 시장은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뚜렷한 기준점 아래에서, 시장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서, 결국 돈의 방향성은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방향성의 흐름들이 시장의 어떤 큰 흐름들을 잡아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시장의 구간의 작은 흐름들은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돌발 악재도 있고 돌발 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올라오느냐 다시 올라오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명확한 기준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꼭 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외신하고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 뽑아온 기사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거 조금 나온 기사인데 테슬라 prepares to launch electric SUV라는 기사가 좀 나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모델 X라는 SUV를 출시를 했습니다. 테슬라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왜? 그들은 미국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야, 모델 X 차량도 멋집니다. 그죠? 걸윙 도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제 위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로 드는 도어를 걸윙 도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윙 도어에 지금 굉장히 멋진 모습이에요. 하여튼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꼭 스포츠카 같은 테슬라의 모델 X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미국 자동차 산업이에요. 중심, 즉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은 결국은 전기차입니다. 미국이요, 제가 그 보스턴 유학 시절에 가장 미국이 자존심을 세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실리콘밸리, 즉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산업이란 얘기죠. 그들은 아마 이 두 가지 산업에서 뺏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전기차 쪽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잡은 것이고 반도체 쪽은 사물 인터넷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뺏기고 싶지 않는 그런 영역들은 애플의 영역이 될 거고 테슬라의 영역이 될 거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 모델 X, 즉 SUV를 출시하면서 음모론까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서울경제신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 보호 정책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잡아나가야 될 것은 이제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미래차 영역이 돼버렸고, 특히 테슬라의 모델을 납품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델 X, 얘들이 왜 이 테슬라가요, 이게 전기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의 모델 넘버가요, 보면 웃기는 게 유럽을 딱 겨냥한 게 눈에 보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S는요, 벤츠 시리즈가 전부 S600, S500, 뭐 이런 식의 S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죠? 벤츠 모델의 가장 최고급 모델은 S 시리즈로 나가죠. 그 다음에 BMW의
이 SUV 모델은 전부 X 시리즈로 나갔습니다. X500, 그죠? 이런 X 시리즈로 나갔는데, 이게 흔히 얘들이 진짜 유럽을 겨냥한, 유럽의 어떤 BMW 벤츠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 S, X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그들이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 이름에서조차 이들은 유럽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서 살펴봐 드릴 텐데요. 자, 이 얘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여전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 섹터, 지금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압박하면서 전기차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몰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의 미래 산업이 이제 가까운 데에 확 개화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꽃은 피었습니다. 만발하겠죠. 그 꽃이 만발할 때까지 산업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서울경제신문에 자, 요 얘기 기사부터 나옵니다. 인민은행 토빈세 카드 다시 만지자. 자, 제가 토빈 텍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자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그 토빈 텍스가 인민은행에서 먼저 다시 만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토빈 텍스는요, 단기적 외국계 자금의 투기성 자금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일종의 과세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중장기적 자금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외국계 단기성 한번이 자금들은 이들이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단기적으로 순간 외국계 자금들이 유출되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단기성 자금들이 토빈세가 적용되기 전에 이미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성 자금들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 토빈세에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에서 크게 장난질 치는 사람들을 막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장난질이 들어와서 이런 웹더독 현상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증시의 장기 안정성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먼저 토빈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토빈 텍스 도입돼야 되는, 선진금융에서는 다 도입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계 자금들이 이탈 나올까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짤짤이판을 자꾸 만들어 나가죠. 그러니까 선물 갖고 현물을 쥐어 흔드는, 그러니까 웹더독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은 현금 인출기 같은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사야 올라가고, 외국인들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먼저 움직임 버리고 그 다음부터 현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장.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짤짤이판이고 그들의 현금 일축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즉 증시의 안정화를 찾아오고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루속히 이런 토빈 텍스를 꺼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중국은 토빈 텍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증시가 안정화될 것이고 환율에서도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안정화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미국 환경청 EPA입니다. 음모론을 불식시키자고 미 업체도 포함했습니다. 미국 디젤차 배기가스 조사 확대, 디젤차 규제 강화에 유럽 차업계 거센 반발, 이런 기사가 나오죠. 미국은요, 원래 기름값이 굉장히 싼 나라였습니다. 1달러에 1갤런이 거의 1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이 1갤런이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4리터 정도가 돼요. 4리터 약간 안 되는데,
그 사리대에 1달러 정도밖에 안 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 거의 한 300원 돈, 그죠? 지금 환율로 따져도 1리터에 거의 한 300원 돈 치이는 꼴입니다. 300원이 약간 안 되겠네요, 그죠? 300원이 약간 넘겠네요. 그 1리터에 300원, 기름값이 1리터에 300원밖에 안 하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디젤차를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들은 디젤차가 극히 없습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허머 자동차로 가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예인들 많이 타고 다니는 벤 차량 있잖아요. 그죠? 벤 차량들. 연예인들이 큰 벤 차량들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미국 자동차인데. 자,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쉐비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경유차 같죠? 아닙니다. 그거 휘발유차입니다. 애들이 워낙 기름값이 쌌으니까요. 그런 배기량이 큰 차량들도 전부 휘발유 차량으로 만들었어요. 얘들은 디젤차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만들지도 않았고 디젤차의 엔진도 개발하지도 않았어요. 얘들은. 그만큼 디젤차에 대해서는 얘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기름값이 쌌으니까. 근데 이제 휘발유 차만 연락에 만들다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디젤차 공략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를 막고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모델 X도 이제 출시를 한다 그러고 SUV 차량들이 보통 디젤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 겁니다. 이렇게 전수검사를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폭스바겐, 스캔들이 터졌는 거고요. 결국은 얘들은 어떤가 하면, EPA, 즉, 미국 환경청이, 음모론이, 즉, 컨스피러시가 아니고요. 음모론 아닙니다. 그들 산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인 거예요. 하나의 보호무역 정책이고, 그러면서 전기차를 밀고 있는 겁니다. 디젤차를 막고. 그게 뭐 음모론입니까? 그게 사실인데. 근데 그들 어차피 디젤차도 많이 없고, 그죠? 디젤차 어차피 생산도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도 결국은 뭐냐면 전기차 섹터의, 이제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 그 성장성을 의미하는 만큼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쪽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측면에서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삼성전자 아마존하고 IoT 프린터 판다. 즉 사물 인터넷 프린터인데 이 IoT 프린터가요 결국은 뭐냐면 3D 프린터하고 연관되어지는 기술입니다. 삼성이요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삼성이 미국의 스마트 싱즈라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했죠. 이걸 통해서 허니웰, 보스, 오스람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삼성 스마트 가전은 아마존, SKT의 그 제품들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전제품 제어를 하고 있다. 즉 결국은 이런 IoT 기술을 통해서 현재 삼성 스마트 싱즈 플랫폼은 삼성전자 가전은 물론 보스, 스피커에 오스람, 전등 그리고 허니웰, 카메라처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자, 이 3D 프린터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커피를 3D 프린터로 원두를 뽑아내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커피가 아니고 원두, 콩 그 자체를 커피로 뽑아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커피 재료를 받고 싶어요. 근데 커피 재료를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재료가 공급이 돼서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재빠르게 3D 프린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조금 먼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제 스마트폰
거기와 연동되어지는 이런 가전기기, 거기와 연동되어지는 바로 이런 지금 프린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자꾸 연동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을 편리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 즉 소비자들의 지갑을 쉽게 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물 인터넷의 본격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오브 싱즈가 계속 본격화되어지는 시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미래 산업이 되는 것이고 여기와 연동되어지는 제품조차 미래 산업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3D 프린터 계속 얘기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STI만 유일하게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회사고 이 3D 프린터 관련주 중에 STI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세요. STI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과 연동되어지는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시장, 이 인터넷 오브 싱즈의 3D 프린터 시장,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예, 기사가 제가 빨리 마감이 됐네요. 자, 여전히 똑같은 관점입니다. 악재 소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명확한 해석들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오프라인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들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샘플러스죠. 그러니까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샘플러스를 접속하시게 되면 제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호랑말코 같이 생긴 사람이 싹 등장을 하죠. 거기 클릭을 하시면요, 저와 소통의 공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잠시 뒤인 8시 40분부터요 오후 2시까지 긴 공개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가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투자에 대한 명확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동군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했었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시장 리뷰부터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먼저 좀 돌아보면 미국에서는 조금 그 고용지표 다소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시점의 지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주말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우리 시장 지난주 일단 짧은 수목금 3일간의 이제 그 거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그 괄목할 만한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뭐니 해도 외국인의 수급 변화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순매수, 하지만 이제 그 코스닥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약과 바이오 쪽에서의 다소간의 그 매도 부분 시장 내에 좀 나타나면서 그 제약과 바이오 조금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죠. 반면에 외국인 중심으로 한 지난주 외국이 한 1,2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업종들, 종목군들 살펴본다라면 일단 자동차주와 소재주를 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산 업종군으로 이제 랭킹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화학을 비롯한 전반적인 소재주에 대한 외국인의 입줄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특징 한 가지를 꼽을
허브라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부분 이번 주에도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그 출발점 내지는 시장의 가장 중심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군, 선호하는 종목군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신구 교용이 조금 좀 안 좋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제조업 지표 다소한 좀 부진하게 나타났었고요. 아울러서 중국에서의 그 제조업 지표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하지만 중국 증권 시장에 이제 휴장 부분이 오히려 우리 시장 내에 좀 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신호들 계속 나오고 있는 속에서 유동성의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의 큰 의미에서의 박스권 이탈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관련 전체적인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재주에 대한 관심의 폭이 상당 부분 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업종군 중에서 이제 그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이익 부분, 특히나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디젤 게이트로서 사태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파급된 반사이익 따른 어떤 그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들의 상승 부분 돋보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징 업종, 특징 종목군 역시 비슷한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커들, 중국 여행자들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요커들 입국자 수가 메르스 이전으로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화장품주를 비롯한 전체적인 어떤 그 소재주의 상승, 소비재주의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지난 한 주간 8%가 넘는 급등 나타났고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의 상승 부분 나타났었다 정리가 됩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업종의 반사 이익 기대감, 이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3인방의 상승, 아울러서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 눈에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2차 전지주 삼성 SDI, 그다음에 그 LG 화학, LG 생건, LG 화학 같은 그런 어떤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 내 관심을 받는 그런 어떤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힐러리 전 미 국무장관의 어떤 그 발언, 이 파급 효과가 조금 좀 장기간 지속되는 듯합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신약이 너무 좀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 그런 부분들 발언 제기가 되면서 신약주, 바이오주, 헬스케어주의 어떤 그 눌림목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상대적으로 좀 싸죠. 복제약이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제약들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커 관련주와 자동차 업종이 일단 좋았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한 주였고 이번 주 역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시장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듯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시점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22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FOMC 9월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지금 스케줄이 되어 있다라는 것. 시장 내에서의 전망은 6.6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썩 좋은 것도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닌 평범한 수준의 그런 실적 발표다.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의 어떤 그 평가,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그 IT 업종의 어떤 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세 번째는 결국 중국 경기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지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국 증시는 계속 국경절 연휴로 휴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얘기들은 조금은 좀 뒤로 밀려지고 오히려 중국 경기보다는 중국 소비재주에 대한 관심이 중국 관련된 업종군들 중에서는 부각이 될 가능성, 부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 어찌 보면 유동성의 위축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될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 유동성과 실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축이 쏠릴 것이냐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가장 첨두에 쓴 것은 뭐니 해도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화학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7일날 발표된다라는 그런 얘기 이미 드렸었고요. 8일날은 미국 FOMC 9월 회의 의사록, 이 속에서 이제 매파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세게 공격적으로 지금 그 발언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측이 좀 필요하다, 주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날이죠, 8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지금 통화 양적 완화의 또 한 가지 글로벌 축 중에 하나인 ECB 유로존에서의 통화 정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또 하나의 어떤 그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에 더해서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이번 주 여러 가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또 특히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까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렇게 그 어떤 그 박스권을 넘기는 상당 부분 어렵겠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 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재주다라는 것.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동차는 경기 내구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내구 소비자, 그러니까 경기에 그만큼 밀접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소재주 같은 경우도 역시 경기와 상당 부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과는 달리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한데요. 이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지난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이제 그 시작돼서 이제 뭐 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관련해서 요우커들의 어떤 그 관심사 부분, 결국에는 화장품, 여행, 육아주들을 비롯해서 중국 관련 소비재주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에는 필요해 보인다. 이번 주 역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편 모바일 관련주는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는 좀 주가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어떤 그 트레이딩 영역에 분명히 있다. 관심은 가져가되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대응을 하자.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폭스바겐 이슈, 주말 들어서 조금 좀 잠잠해지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아울러서 앞서서도 이제 뭐 서울경제 TV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접했습니다만은 유로존에서는 오히려 디젤차들을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반대편에서는 다른 얘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자동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계속되는 어떤 그 관심 영역군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오늘 전체적인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번 주 거래일이 총 4일, 지금 오늘 포함해서 4일입니다. 금요일은 한글날에서 휴장이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주 관심군 딱 세 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3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어떤 물건들을 그들이 사가느냐, 그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사갈까,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좀 덜 사갈까라는 부분들.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그 소비재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큰 그림 속에서는 간편 모바일 관련주는 어쨌든 이번 주 내내 계속 여전히 시장의 관심 영역군에 있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자동차와 소재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재주, 그리고 간편 모바일주, 이렇게 좀 정리가 될 듯합니다. 네, 오늘 특히 3분기 실적 수혜주에 더해서 요우커 수혜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수혜주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아디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1980선을 맴돌더니 종가는 아쉽게 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 따라가기 힘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시장 대처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체적인 10월 상황부터 이제 정리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정확하게 시장 마감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제 다우지수가 전략 후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우리 시장은 정강 후약의 장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금요일 일단 일치가 좀 되면서 시장 초반에는 강세가 좀 나와줬지만은 역시나 상승할 때 또 따라잡으신 분들께서는 물려버릴 수밖에 없는 시장.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상승과 하락이 지속되는 박스권의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1차적인 상승 포인트 1890포인트, 2차적인 상승 포인트 2000포인트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 파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도할 수 있는 특정 섹터가 존재하게 되는 부분들. 자, 그것이 이제 아니게 되면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들,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화장품주들,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세, 사실상 이번 연도 초반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어떤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운 주도주가 없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전차 군단의 상승세가 이번 코스피 시장에서의 반등세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11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소비 시즌과 크리스마스를 기본으로 해서 IT 관련 대장주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섹터들 전차 군단의 상승세가 이번 지수 상승에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섹터들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누차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전차 군단의 상승세가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19만원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움직임, 조정세가 나올 때쯤 한 번쯤은 관심권에 두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번 연도에도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9월 위기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까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희석이 조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8일에는 또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이나 또 상승과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인위적인 주가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8월 정도부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12월이나 내년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명분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소비 시즌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들 모조리 올려놓은 이후에 이런 명분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지금 정치적으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 구간에 좀 낮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랑 힐러리 후보가 상당히 박빙으로 지금 치열하게 좀 다투고 있는데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께서 경기부양 정책으로 QE를 지금 상당히 좀 잘 다져놓은 그런 경기 정책의 그런 상황을 굳이 지금 금리 인상하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차기 대선 주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올 수 있을까? 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올 12월이나 내년
내년에 대선 얼마 안 남기고 미국의 대선 이제 내년 7월이 되겠죠. 대선 얼마 안 남기고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번 달에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주가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인위적인 악재의 부각의 연속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박스권 돌파할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기에는 조정식 매수 관점에는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매수해서 수익을 몇백 프로 내겠다. 뭐 이러한 생각보다는 지금 조금은 시간을 사시는 전략으로 해서 시간에 투자를 하자.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꾸준히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지루하더라도 버틴 사람이 승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NH 엔터도 그랬고 작년에 센티전도 그랬고 메디톡스라는 종목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기고 있다가 치고 갔을 때 그때 누가 언제까지 들고 가는 지수 고점을 알고 누가 언제까지 들고 가냐의 그런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재료빨 시장 상승할 때는 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달부터는 어떤 위기론이 나와도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단기성 매매하지 마시고 롱런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3% 먹고 내일 또 7% 먹고 다음날 마이너스 10% 되고 이런 매매 시장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가뜩이나 뭐 최근에 증권사 수익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성 매매하시는 우리 증권사의 영원한 그런 고객분들 초단타 치시는 분들 큰 수익 내는 그런 꼴을 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잃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여유 있게 모아가시는 전략 아주 좋고 재미난 종목들이 현재 상황에서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해서 서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내일부터는 또 종목들 이야기를 준비를 많이 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들 10%씩 다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상승 기운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요, 일단 저평가된 종목 중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가자고 또 한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 시장 대처 방법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출발 쟁시와이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할